여러분, 제가 아는 53세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 다녔습니다. 아껴 쓰고 모아서 저축 1억 원,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명의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8천만 원이 다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비로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간병하느라 부인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전세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습니다. 1년 만에 1억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아파트마저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중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돈 관리가 급격히 무너지는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쌓은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순간, 명의퇴직 제안을 받는 순간입니다. 40, 50대가 되면 회사에서 명의퇴직 제안이 들어옵니다. 위로금을 줍니다. 퇴직금에 추가로 1억, 2억을 더 줍니다. 금액이 크니까 솔깃합니다. 계산해 봅니다. 지금 나가면 퇴직금 8천만 원에 위로금 1억 합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저축 5천만 원 있으니까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퇴직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끊깁니다. 월급 3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0이 됩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매달 250만 원씩 나갑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카페, 치킨집, 편의점. 퇴직금 1억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안 됩니다. 1년 버티다가 문 닫습니다. 1억이 날아갑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50대를 뽑는 회사가 없습니다. 있어도 월급이 절반입니다. 1년 만에 2억 3천만 원이 1억으로 줄어듭니다. 2년이면 5천만 원, 3년이면 바닥납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3세에 명의퇴직했어요. 위로금 1억 받아서 총 1억 8천만 원 손에 쥐었어요. 큰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열었어요. 2년 만에 망했어요.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회사에 남았어야 했어요. 명의퇴직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로금이 크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퇴직 후 10년,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이 가능한지, 사업 경험이 있는지,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계획 없이 퇴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재산이 바닥납니다. 명의퇴직 제안을 받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순간,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는 순간입니다. 40, 50대가 되면 부모님이 70대, 80대입니다. 나이가 많으니 병이 옵니다. 암, 뇌졸중, 치매, 중풍.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봅니다. 암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본인 부담이 1천만 원입니다.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 더 듭니다. 형제가 있으면 나눠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도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간병도 문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간병인 고용하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1,8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간병합니다. 그러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 사라집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소득 감소입니다. 치료가 끝나도 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부모님 한 분이 큰 병 걸리면 6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듭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75세에 뇌졸중 오셨어요. 수술비, 재활치료비, 간병비로 5천만 원 들었어요. 제 저축 전액이었어요. 저는 간병하느라 회사 그만뒀어요. 1년 반 소득이 끊겼어요. 총 8천만 원 손실이에요. 제 노후 준비가 다 날아갔어요. 부모님 병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당하면 재정이 무너집니다. 대비책은 부모님 실비보험입니다. 부모님이 70대 초반이라면 아직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도 들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미리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환 시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두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순간, 자녀가 취업 실패로 집에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대학 졸업시켰습니다. 이제 취직해서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안 됩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취업 못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기업 준비한다고, 고시 준비한다고 집에 있습니다. 생활비가 듭니다. 밥 먹고 학원 다니고 교재 사고 옷 사고 교통비 쓰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듭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나가라고 못합니다. 취업 못한 게 자식 잘못이 아니니까요. 미안해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나이 듭니다. 소득이 줄어듭니다. 은퇴가 다가옵니다. 자녀는 30대가 됩니다. 그래도 취업 못합니다. 이제는 나이 때문에 더 안 됩니다. 결국 부모가 은퇴할 나이에도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자녀 생활비로 나갑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25세에 대학 졸업했어요. 공무원 준비한다고 집에 있어요. 지금 32세예요. 7년째예요. 매달 100만 원씩 줘요. 7년이면 8,400만 원이에요. 제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녀 독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20대 후반이 되면 스스로 벌어 살게 해야 합니다. 취업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부모도 노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한테 다 주면 나중에 자녀가 부모까지 부양해야 합니다. 자녀가 취업 실패로 집에 돌아오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세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 위험한 순간, 자녀 결혼 자금을 대주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전세금 도와달라고 합니다. 서울 전세가 5억, 6억입니다. 자녀가 절반 마련했으니 3억 도와달라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도 부담합니다. 2천만 원입니다. 신혼살림 장만 비용 1천만 원 더 듭니다. 총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6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저축 다 털어줍니다. 부족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습니다.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손주가 태어납니다. 육아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린이집비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도와줍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녀 둘 결혼시키고 손주 육아 지원하면 총 8억 가까이 듭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둘 결혼시켰어요. 각각 전세금 2억씩 도와줬어요. 결혼식, 살림까지 합치면 각각 2억 5천만 원씩 들었어요. 총 5억이에요. 제 저축 전액이었어요. 남편 퇴직금까지 다 줬어요. 지금 저희는 월세 살아요. 노후 자금이 없어요. 자녀 결혼 지원에도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전세금 전액을 대줄 필요 없습니다. 일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녀가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결혼식도 검소하게 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2억, 3억 들이는 결혼식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 노후도 중요합니다. 자녀한테 다 주고 나중에 자녀 신세 지는 것보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도 독립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을 대주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네 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순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순간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 월급 300만 원, 아내 월급 250만 원, 합쳐서 550만 원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합니다. 충격도 크지만 경제적 타격도 큽니다. 장례 비용이 2천만 원 듭니다. 장지 구입, 장례식장, 운구, 모든 비용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남편 빚이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입니다. 상속 포기하려면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정신없어서 놓쳤습니다. 빚까지 상속받았습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줍니다. 남편 월급 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월급 25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그대로입니다. 집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육비 한 달에 400만 원 나갑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생활비 4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매달 150만 원씩 부족합니다. 저축을 털어야 합니다. 1년이면 1,800만 원, 3년이면 5,400만 원 저축이 줄어듭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50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 비용, 빚 상속 합쳐서 6천만 원 나갔어요.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3년 만에 저축 8천만 원이 바닥났어요. 지금은 대출 받아서 살아요. 남편 없으니 외로운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배우자 사망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중요합니다. 가장이 사망하면 최소 1억 이상 보험금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5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6번째 위험한 순간, 본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순간입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는 건강합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단받습니다. 암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 2천만 원, 항암 치료비 3천만 원, 재활 치료비 1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실비보험 있으면 대부분 받지만 없으면 본인 부담입니다. 치료하는 1년 동안 일을 못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 1년간 끊깁니다. 3,600만 원 소득 감소입니다. 치료 끝나고 복직하려는데 안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압력을 줍니다. 병 때문에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퇴직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6천만 원 쓰고 소득 3,600만 원 잃었으니 순손실이 4,600만 원입니다. 재취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암 병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안 뽑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2세에 대장암 진단받았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1년 받았어요. 치료비 7천만 원 들었어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재취업도 안 돼요. 저축은 바닥났고 빚이 2천만 원 생겼어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건강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암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꼭 들어야 합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들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세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6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7번째 위험한 순간, 사업 확장을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카페, 옷가게. 장사가 괜찮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욕심이 납니다. 한 곳에서 300만 원 버는데 세 곳 하면 900만 원 벌겠네. 확장하자. 대출 받습니다. 1억 받습니다. 두 번째 매장 냅니다. 세 번째 매장도 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고정비가 3배로 늡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모두 3배입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갑니다. 직원 관리가 어렵습니다. 사장이 3곳을 다 돌아다니며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한테 맡기면 매출이 빠집니다. 매장끼리 경쟁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손님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총 매출은 늘지 않고 비용만 늡니다.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가 터집니다. 매출이 급감합니다. 세 매장 모두 적자입니다. 버티다 못해 문 닫습니다. 대출금 1억 못 갚았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치킨집 한 곳 운영했어요. 장사 잘 됐어요. 욕심내서 대출 1억 5천만 원 받아서 매장 3곳으로 늘렸어요. 코로나 터지고 다 망했어요. 대출 못 갚아서 집까지 날렸어요. 한 곳만 했으면 지금도 장사하고 있었을 텐데. 사업 확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성공했다고 여러 곳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이 몇 배로 늡니다. 대출 받아서 확장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빚만 남습니다. 안정적으로 한 곳만 운영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업 확장을 결심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7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8번째 위험한 순간, 재혼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50대에 이혼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재혼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학비를 대줘야 합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배우자 자식이니 도와줘야 합니다. 한 명당 1년에 2천만 원씩 듭니다. 둘이면 4천만 원입니다. 4년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재산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 재산,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견이 안 맞습니다. 결국 재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8세에 재혼했어요. 새 아내한테 자녀가 둘 있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학비 8년간 대줬어요. 총 3억 2천만 원 들었어요. 전 아내한테 양육비도 계속 보냈어요. 제 저축이 다 날아갔어요. 재혼 안 했으면 지금 여유로웠을 텐데.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빚은 없는지, 자녀 부양 의무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각자 관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재혼하면 경제적으로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8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9번째 위험한 순간, 자녀 사업을 돕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창업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온라인 쇼핑몰, 식당.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요.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1년, 2년 버티다가 망합니다. 자녀가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은행이 보증인한테 옵니다. 나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1억입니다. 내 저축으로 갚습니다. 부족하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자식 사업 도와주다가 부모가 파산합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28세에 창업한다고 했어요. 스타트업이래요. 창업 자금 5천만 원 줬어요. 대출 보증도 서줬어요. 6천만 원이었어요. 2년 만에 사업 망했어요. 아들은 빚을 못 갚았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총 1억 1천만 원이에요. 제 노후 자금 전액이에요. 자녀 사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10중 8구 망합니다. 특히 경험 없는 젊은이의 창업은 더 위험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줄 필요 없습니다. 절대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은 내가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 사업을 돕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9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10번째 위험한 순간,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50대, 60대에 이혼합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서입니다. 성격 차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나눕니다.
집, 저축, 퇴직금 모두 절반씩 나눕니다. 10억 있었으면 각자 5억씩 받습니다.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잘못한 쪽이 1억, 2억을 줍니다. 양육비도 계속 나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듭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 생활비가 듭니다. 둘이 살 때는 집 한 채, 차 한 대, 생활비 한 몫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각자 집, 차,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0세에 이혼했어요. 재산 절반 나눠주고 위자료 1억 줬어요. 제 손에 남은 건 4억이에요. 작은 아파트 사는데 2억 5천만 원 들었어요.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 20년을 살아야 해요. 이혼 안 했으면 8억이 있었는데 이혼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생활비는 절반으로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늡니다. 이혼 전에 경제적 영향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는 게 낫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혼은 큰 손실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10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11번째 위험한 순간,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순간입니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천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 잃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 돈을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투자합니다. 3천만 원 더 넣습니다. 이번엔 올라서 본전은 찾겠지. 하지만 또 떨어집니다. 2천만 원 더 잃습니다. 총 3천만 원 손실입니다. 화가 납니다. 이 돈을 꼭 찾아야 합니다. 대출 받습니다.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투자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종목이래요. 지인이 추천했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4천만 원 잃습니다. 총 7천만 원 손실에 대출금 5천만 원까지 총 1억 2천만 원 날렸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넣었다가 500만 원 잃습니다. 찾겠다고 2천만 원 더 넣습니다. 또 잃습니다. 악순환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5천만 원 잃었어요. 그 돈 찾겠다고 대출 6천만 원 받아서 다시 투자했어요. 또 잃었어요. 총 손실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요. 처음 5천만 원 잃었을 때 그만뒀어야 했어요. 손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잃은 돈을 꼭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독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봅니다. 투자 손실이 나면 멈춰야 합니다. 더 투자하지 말고 정리하고 나와야 합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원금 잃는 것과 빚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순간, 이것이 돈 관리가 무너지는 11번째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11가지 위험한 순간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퇴직 제안 받을 때, 부모님이 큰 병 걸릴 때, 자녀가 취업 실패로 돌아올 때, 자녀 결혼 자금 대줄 때,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할 때, 본인 건강이 나빠질 때, 사업 확장 결심할 때, 재혼 결정할 때, 자녀 사업 도울 때, 이혼 소송 시작할 때, 그리고 투자 손실 만회하려 할 때, 이 순간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중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생 쌓은 재산이 지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위기는 준비 부족에서 옵니다. 명예퇴직 후 계획 없음, 부모님 병환 대비 없음, 보험 미가입, 자녀 독립 유도 실패, 무리한 지원, 감정적 결정. 그리고 대부분의 위기는 욕심과 집착에서 악화됩니다. 사업 확장 욕심, 손실 만회 집착, 체면 때문에 못 끊는 지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세요. 실비보험, 암보험, 생명보험은 필수입니다. 가족 모두 들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생활비 6개월치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급한 일 생겼을 때 대출받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중대한 결정은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명예퇴직, 사업 확장, 이혼, 재혼 모두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한계선을 정하세요.
자녀 지원, 부모님 병원 비용, 투자 손실, 모두 여기까지만이라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기가 왔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감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중년의 재정 관리는 방어가 핵심입니다. 더 벌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위기를 잘 넘긴 분들의 실제 사례와 위기 상황별 구체적 대처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중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75세 김씨는 알람도 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늦으면 신문 배달을 제때 끝낼 수 없고, 그러면 한 달 3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김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옆방에 사는 사람한테 미안해서입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벽은 너무 얇거든요. 세수도 대충 아침도 거르고 김씨는 밖으로 나섭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입을 건 얇은 점퍼 하나뿐입니다. 두꺼운 패딩은 작년 겨울에 해져서 버렸고 새로 살 돈이 없습니다. 이게 75세 김씨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건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없는 75세 할아버지의 지옥 같은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늙으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 끝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김씨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김씨는 신문 보급소 앞에 섭니다. 벌써 몇몇 배달원들이 와 있습니다. 대부분 김씨처럼 나이든 분들입니다. 60대, 70대.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김씨가 맡은 구역은 아파트 200세대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5kg. 75세 노인이 들기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일이 아니면 당장 한 달 월세 30만 원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배달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문을 돌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은 그나마 낫지만 없는 동은 정말 지옥입니다.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다 보면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다. 작년 겨울 김씨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입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한 달을 꼬박 아파하며 일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새벽 6시 30분. 배달을 마치고 김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은 꽁꽁 얼어있고 발은 동상 직전입니다. 하지만 난방을 틀 수 없습니다. 가스비가 아깝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입니다.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을 벌기 위한 김씨의 노동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을 75세 노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씨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대답이 가슴 아팠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요. 80까지?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취미나 보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신문 배달, 택배 상하차, 경비, 청소 같은 육체 노동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복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25년 후 75세가 됐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의 날씨에 빙판길을 걸으며 200세대의 신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옥입니다. 새벽 노동의 악순환.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월세 30만 원의 무게입니다. 김 씨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면적은 6평 정도.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입니다.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싱크대 하나랑 가스레인지 하나 놓인 게 전부죠. 겨울에는 춥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습기가 차서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이불도 눅눅하고 옷도 눅눅합니다. 여름에는 더 심합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스며들어와서 바닥이 질척거립니다. 월세는 30만 원,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75세 노인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집이 이 정도입니다. 더 싼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김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불안합니다.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신문 배달로 30만 원, 국민연금으로 60만 원, 총 90만 원이 한 달 수입입니다. 여기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공과금 10만 원 내고 휴대폰 요금 2만 원 내고 그럼 남는 게 48만 원. 하루로 계산하면 1만 6천 원입니다. 이 돈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내년부터 월세 50만 원으로 올려야겠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 되면 신문 배달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더 일을 해야 합니다. 75세. 과거를 떠올리면 더 비참해집니다. 30년 전만 해도 김 씨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 20평짜리였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김 씨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집값이 1억 원이었는데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지방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둘째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그 집을 팔았습니다. 딸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번에는 팔아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딸에게 4천만 원을 주고 남은 1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전세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 거라고. 김 씨는 다시 전세를 알아봤지만 물가가 올라 1천만 원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월세방으로 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은 700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가 병원비로 몇 번 크게 쓰고 지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김 씨는 후회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집을 다 팔아버린 게 잘못이었어요. 그때 집을 지켰더라면 지금 이렇게 월세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가 소유 비율이 약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전세나 월세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사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8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월세를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나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버리니까 남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 씨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비싸요. 하지만 그래도 젊을 때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해요.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절절한 조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옥입니다. 내 집 없이 늙는다는 것, 매달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사는 것.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두 끼 1,000원의 식사입니다. 김 씨의 아침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먹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돈도 아깝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돌아오면 6시 반. 그냥 이불 속에서 몸을 녹이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점심은 보통 낮 12시쯤 먹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2개를 삽니다. 1,400원짜리 2개면 3,200원. 여기에 물 한 병 1,000원. 총 4,200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삼각김밥 1개와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습니다. 그럼 2,500원 정도. 저녁은 더 간단합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슈퍼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가면 도시락을 반값에 팔거든요. 5,000원짜리를 2,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식비를 계산해보면 점심 2,500원, 저녁 2,500원, 총 5,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원. 그나마 이것도 빡빡하게 아껴서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영양입니다. 김밥과 라면만 먹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야채도 부족하고 과일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사과 한 알이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 돈이면 하루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김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 빈혈, 골다공증, 근육 감소증.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기라도 드세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시장에 가면 삼겹살이 100g에 3,000원입니다. 200g 사면 6,000원. 거의 하루 식비랑 맞먹습니다. 계란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계란 한 판이 10,000원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김 씨는 가끔 시장에 갑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갑니다. 싱싱한 과일들, 고기들, 생선들을 보면서 저걸 언제 먹어봤나 싶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어 담습니다. 사과 한 봉지, 고기 한 근. 김 씨에게는 사치인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싶어서요. 영양 부족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낫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노인의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뼈가 약해져 있어서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됩니다.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수술해야 하고 그럼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복도 잘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1인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식비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빈곤층 노인은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안 씁니다. 김 씨처럼요.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단백질 부족, 비타민 부족. 이런 식생활이 계속되면 건강을 망칩니다. 그리고 건강이 망가지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대답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삼겹살이요. 상추 싸서 먹는 삼겹살. 몇 년 동안 못 먹어봤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삼겹살 한 번 먹는 게 소원이 됐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세 번째 지옥입니다. 하루 두 끼 1,000원의 식사. 영양 결핍 속에서 천천히 건강을 잃어가는 삶. 네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참는 아픈 몸입니다. 김 씨의 몸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허리는 디스크, 혈압은 높고 당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면 진료비에 약값까지 한 번에 3만 원은 나옵니다. 물리치료라도 받으면 5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달에 4번만 가도 20만 원입니다. 김 씨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그냥 버팁니다. 진통제도 아껴 먹습니다. 하루 3번 먹으라는 약을 2번만 먹습니다. 그래야 한 달치 약이 2달 갑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2번 먹으라고 하는데 김 씨는 하루 1번만 먹습니다. 약값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한 달 약값이 5만 원인데 반으로 줄이면 2만 5천 원으로 2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검사비가 무서워서입니다. 이틀을 그렇게 참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사람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와 입원비로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한 달 전체 생활비입니다. 그 돈을 내고 나니 남은 저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퇴원 후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돈이 없으니까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빈곤층 노인 중 약 40%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아파도 참고 아파도 버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병을 참다가 큰 병이 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1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을 참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가난하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MRI 찍으면 20만 원, CT 찍으면 1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주사 맞으면 5만 원. 이런 게 쌓이면 금방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약입니다. 만성질환 약은 평생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김 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픕니다. 정말로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4번째 지옥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 약값 아껴려고 반으로 쪼개 먹는 비참함. 그리고 언젠가는 큰 병으로 쓰러질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 5번째 지옥, 단절된 인간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씨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있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일까요? 김 씨가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돈이 없어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밥값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1인분이 15,000원, 2만 원 하는데 그 돈이 김 씨에게는 3일치 식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습니다. 야, 괜찮아. 내가 낼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김 씨가 먼저 불편해졌습니다. 매번 얻어먹는 것 같아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빠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축의금을 냈을 겁니다. 최소 10만 원. 하지만 지금 김 씨에게 10만 원은 일주일 생활비입니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축의금 없이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합니다. 큰아들은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봅니다. 전화는 가끔 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낸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7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미안합니다. 아들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은 조금 더 자주 연락합니다. 아빠, 돈 필요하면 말해요. 하지만 김 씨는 말하지 않습니다. 딸도 시집살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 씨가 사는 좁은 반지하 방에 손주들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먼저 너희끼리 명절 보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명절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가족들 모여서 떡국 먹는 장면 보면 눈물이 납니다. 통계를 보면 1인 노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50만 가구.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과의 연락도 뜸하고 더 무서운 건 고독사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며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김 씨와 같은 건물에 살던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냄새가 나서 집주인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혼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5번째 지옥입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가난 때문에 친구를 잃고 자녀와도 거리가 생기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언젠가는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6번째 지옥. 국민연금 60만 원의 잔인함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일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게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40년을 일하고 받는 돈이 60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김 씨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6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벌써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6,600원입니다. 하루 6,600원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새벽 신문 배달을 하는 겁니다. 김 씨는 매달 25일이 되면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통장에 60만 원이 찍히는 걸 보면 이번 달도 버텼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바로 월세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으니까요. 그럼 남는 게 30만 원. 여기서 공과금 10만 원 내고 휴대폰 요금 2만 원 내고 그럼 18만 원 남습니다. 이 18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하루하루를 셉니다. 오늘 5천 원 썼으니까 앞으로 25일 동안 13만 원으로 살아야 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며 삽니다.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립니다. 한 달이 너무 깁니다. 특히 월말이 다가오면 더 힘듭니다. 돈이 바닥 나거든요. 마지막 3일, 4일은 정말 힘듭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외출도 안 합니다. 교통비도 아까워서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연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씁쓸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 이분들은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걸로 어떻게 살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김 씨는 그래도 나는 6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다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55만 원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연금만으로는 최저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2055년쯤에는 바닥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연령이 늦춰지거나 할 겁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6번째 지옥입니다. 40년을 일하고 받는 연금 60만 원.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잔인한 현실. 그리고 매달 25일만 기다리며 사는 삶. 자, 여기까지가 75세 김씨의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6가지 지옥. 새벽 노동, 월세방, 굶주림, 병, 고독, 그리고 부족한 연금. 이건 단순히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늙으면 당신도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젊을 때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에 월세 걱정하며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업, 부동산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수입이 나오면 그게 끊겼을 때 끝입니다. 셋째, 건강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60세, 70세가 되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 자금까지 다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살게 하고 당신은 당신의 노후를 챙기세요. 다섯째,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은퇴 전에 모은 돈은 은퇴 후를 위한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해도 노후 자금만큼은 지키세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도 김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하면 김 씨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든 60대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내 집 마련하고 추가 수입원 만들고 건강 챙기고 노후 자금 지키세요. 그럼 최소한 김 씨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경고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 노후를 버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작은 수입원을 만들고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김 씨처럼 되지 마시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